아니요. 한국은 가지 않겠어요. 이미 전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봤고 완전히 실패했다고요. 완전히. 중국에서 배울 게 없다면 한국에서도 배울 게 없겠죠. 결국 작은 아시아 국가일 뿐이에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다소 격앙된 말투의 여성이 절대 한국은 갈 수 없다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 교통국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월시입니다. 교통 시스템 전문가로서 뉴욕의 복잡한 교통망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죠. 15년 전만 해도 저는 뉴욕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어요. 뉴욕 지하철은 날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끔찍한 사고 말입니다. 지난 1년간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서브웨이 푸싱 사건만 25건 이상, 그중 5건은 사망으로 이어졌고 10건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뉴욕의 심장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을 타면서 벽에 등을 대고 서야 안전해요. 이건 우리 사무실 동료 마이클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최소 1m 이상 떨어져 서 있어요. 이제 뉴욕의 통근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플랫폼 아래로 밀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함께 출퇴근을 합니다. 그것도 맨해튼 한복판의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말이죠. 캐서린, 이번 달만 3건의 푸싱 사고가 발생했어. 시장님이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계셔. 제 상사인 로버트 켈러의 얼굴은 심각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 아래에서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죠. 시스템 전체를 개선해야 해요. 노후화된 신호체계, 지연되는 열차, 열악한 플랫폼 안전시설,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수년간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와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가로막혔어요. 뉴욕시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은 제가 제안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팀 회의에서 플랫폼 스크린도어 설치를 다시 한번 제안했어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푸싱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제임스가 즉시 반박했죠.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 수십억 달러가 들 거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답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푸싱 사고에 대한 비용은? 인명피해와 소송 비용,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봐요. 뉴욕은 언제까지 임시 방편으로 해결할 거예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쉽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예산이 문제야. 플랫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자는 너의 제안은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시의회에서 통과될 리 없어. 로버트의 말은 현실적이었죠. 하지만 그 현실이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사고 보고서가 쌓여갔어요. 푸싱 사고 외에도 열차 지연, 신호 오작동, 침수 문제까지. 110년 된 뉴욕 지하철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이메일함에서 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지하철 시스템 효율성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호기심에 클릭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정말일까? 저는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뉴욕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건 제 자존심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와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캐서린, 당신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분석하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시아로의 출장이라니, 그것도 한국이라니, 지도에서나 본 나라였죠. 시장님, 우리가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국이고, 뉴욕은 세계의 중심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런 오만함이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어. 뉴욕 시민들은 안전을 원해. 자존심보다 시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캐서린,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순 없어.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뉴욕이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시장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시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자부심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국 출장을 떠나기 전, 저는 중국에서 교통 시스템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시와 베이징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중국에 파견되었을 때, 저는 중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가득했고, 운전자들은 차선을 무시한 채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보행자들은 신호등을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했습니다. 중국의 교통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규칙을 적용하거든요. 베이징 교통국의 류 씨가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죠. 저는 그저 미소로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유연함이 아니라 혼돈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중 인파에 떠밀려 거의 선로에 떨어질 뻔했답니다. 그때 저는 뉴욕의 푸싱 사고를 떠올렸고 왜 베이징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비용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스크린도어가 있어도 사고가 날 거예요. 류 씨의 설명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였죠. 역사 내부의 화장실은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으며 안내 시스템은 종종 오작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차 지연이 잦았는데 이에 대한 실시간 정보나 대체 교통편 안내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인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지연이 발생해도 다음 열차가 금방 오니까 큰 문제가 안 되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기본이었지만 베이징에서는 여전히 일부 정보가 디지털화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교통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죠. 중국의 대도시는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교통 시스템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아무리 개혁을 시도해도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받쳐주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일부분이었죠. 물론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실제 제출한 보고서는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뉴욕 시스템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중국 출장 이후 저는 동양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배운 게 없다면 한국에서도 배울 게 없겠죠. 결국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제가 동료 제임스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캐서린, 그건 편견 아닌가요?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하지만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요? 제가 출장 전 브리핑에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당시 교통국 국제협력팀의 제니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캐서린,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훨씬 다릅니다.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직접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뉴욕시 하나보다 작을걸요? 제가 로버트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캐서린, 당신의 선입견이 당신을 제한하고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뉴욕 지하철의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생각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 신호 체계 현대화, 차량 교체, 모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 프로젝트였죠.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조금 열어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터미널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출입국 시스템은 신속하게 작동했고 모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서울대학교 교통공학과 김명수 교수는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의 안내로 저희는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플랫폼에 완벽하게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어요. 뉴욕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주장해왔던 그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거의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푸싱 사고와 선로 투신을 완전히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저는 스크린도어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설계가 매우 세련되었고 열차가 도착하면 정확히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오래된 지하철 차량과 불규칙한 정차 위치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하다고 수년간 주장해왔는데 눈앞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변명처럼 느껴졌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예산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안전이 비용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했던 것이죠. 열차에 탑승하자 깨끗한 내부, 실시간 전광판과 와이파이까지 갖춘 완벽한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의시설이었죠. 김 교수는 서울 지하철이 단계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에서는 안전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항상 예산 문제로 무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필요한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45분 후 저희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완벽하게 설치된 스크린도어, 깨끗한 플랫폼,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열차였어요. 뉴욕에서는 5분 지연도 정상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열차가 연착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연간 정시 도착률이 95%를 넘는다고 했어요. 서울역에서 저희는 지하철 환승을 경험했는데 이것 역시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다시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선 같은 카드로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게다가 환승 통로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적절한 배치로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처음부터 환승을 고려해 설계됐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작은 차이가 모여 큰 효율성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서울 지하철이 9개 노선에 총 300개 이상의 역이 있고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일일 이용객은 약 550만 명인데 서울은 그보다 더 많은 승객을 더 효율적으로 수송하고 있었어요. 서울 도로는 중국과 다르게 질서 정연했고 보행자와 차량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통 규칙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교통 문화는 천지 차이였죠. 한국 사람들의 질서 의식과 시민의식이 이렇게 발달된 교통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시설이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것은 곧 자신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은 서울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교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시간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해요. 뉴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하게 한국을 평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출장이 제 경력과 뉴욕 교통 시스템의 미래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의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는 저를 서울의 교통정보센터인 토피스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거대한 스크린과 수십 명의 직원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토피스의 책임자인 박정우 센터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소개 후 바로 시스템 설명을 시작했어요. 메인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정체 구간, 초록색은 원활한 구간을 나타냈어요. 모든 주요 도로와 교차로마다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고 했습니다. AI 기반 분석을 활용해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었어요. 특정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해 교통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신호 조정 하나 변경하는 데 몇 달이 걸렸어요. 예산 문제, 관료주의적 절차, 부서 간 책임 회피, 이 모든 걸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셨나요? 제가 물었을 때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출퇴근 시간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죠. 또한 버스와 지하철의 모든 운행 정보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지연이 감지되면 즉시 해당 노선의 다음 버스 배차 간격이 조정되고, 지하철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 버스 노선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서 증차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이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분석해 승객 이동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선과 배차 간격을 최적화한다고 했어요. 출퇴근 시간대별, 계절별, 심지어 날씨별로 이동 패턴이 변화하는 것까지 예측해 대응한다니 놀라웠습니다. 저는 뉴욕의 MTA 시스템과 비교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항상 예산 문제와 기술적 한계, 그리고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진전이 더뎠습니다. 서울의 교통 데이터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했어요. 반면 뉴욕에서는 각 부서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기를 꺼려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어려웠습니다. 박 센터장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처음부터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서울의 교통은 혼잡했고 버스 노선은 중복되며 정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과감한 개혁과 투자, 그리고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화면 한쪽에서는 사고나 자연재해 발생 시 가동되는 비상 대응 시스템을 시연했는데, 특정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지역의 모든 교통수단에 즉시 알림이 가고 우회 경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승객들에게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교통 변화에 익숙했고 시스템을 신뢰하는 듯했어요. 반면 뉴욕에서는 변화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도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경험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도 매우 발전되어 있었어요.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환승 할인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과 카페에서도 같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니 편리함의 극치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러웠던 것은 데이터 분석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선에 새 버스를 투입할지, 어느 역에 엘리베이터를 우선 설치할지 등의 결정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센터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의 교통 시스템도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서울처럼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료주의적 시스템과 부서 간 경쟁 구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서울도 처음에는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지지와 정치적 결단, 그리고 전문가들의 헌신으로 변화가 가능했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중심의 사고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있었다고 해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을 바라보는 철학과 접근 방식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런 통합적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피스 견학을 마친 후 김 교수는 저를 서울 시내의 여러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역, 서울역, 홍대 입구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들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실제 이용 패턴을 관찰했어요. 홍대 입구역에서는 특별한 스마트 스테이션을 발견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정보 키오스크를 넘어선 미래 교통 서비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스마트 스테이션에서는 실시간 지하철 도착 정보뿐만 아니라 날씨에 따라 추천 교통수단을 제안하고 역 주변의 혼잡도를 알려주며 대기오염 수준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도 했어요. 한 사용자가 키오스크 앞에서 경로를 검색하자 시스템이 즉시 최적의 경로와 함께 보행자 전용 지도까지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되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왔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비접촉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발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역에서는 안전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역사를 둘러보고 있을 때 한 노인이 플랫폼에서 갑자기 주저앉는 일이 발생했어요. 놀랍게도 불과 30초 만에 역무원이 달려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AI 기반 CCTV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하고 즉시 역무원에게 알림을 보낸 것이었어요. 뉴욕에서라면 누군가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교통카드 발급 센터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대중교통 전체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마일리지 시스템이었어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교통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이지연 과장과 만났어요. 그녀는 서울의 교통정책에서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지하철 혼잡도 개선 프로젝트였어요. 시민들이 앱을 통해 혼잡한 구간과 시간대를 신고하면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배차 간격 조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에서도 공청회나 시민 제한 제도가 있지만 정책 반영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연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시민을 교통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해요. 그들의 피드백이 곧 서비스 품질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기술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었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런 철학을 적용할 수 있을까? 물론 예산과 기술적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보편화된다면 뉴욕도 서울처럼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뉴욕으로 돌아가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뉴욕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교통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오만한 태도가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오후에 김 교수가 마지막 미팅을 위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고 몇 가지 조언을 주었어요. 월시 씨, 기술적인 측면은 잘 정리되었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 기술 덕분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와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비전이었어요. 저녁에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작은 송별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 엔지니어와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가져갈 구체적인 데이터와 매뉴얼, 그리고 향후 협력을 위한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월시시의 뉴욕 교통 개혁을 응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는 세계 모든 도시가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국장의 말에 감사의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서로 돕고 배우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밤, 저는 서울 시내를 거닐며 이곳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려 했습니다. 한강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뉴욕에서 실현하고 싶은 목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내가 만들고 싶은 뉴욕의 모습이야.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서울에서는 가능했던 일들이 뉴욕의 복잡한 정치, 구조와 예산 문제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저는 바로 시장실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제 보고서를 집중해서 듣고는 깊이 공감했어요. 캐서린, 당신의 보고서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몇 개의 주요 역의 스크린도어를 시범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시장님, 시의회에서는 예산 문제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보고했을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뤄낸 시스템인데 뉴욕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임스퀘어 역에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지만 설치 후 시민들의 반응은 서서히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이전에는 항상 두려웠어요. 이제는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뉴욕 시민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시범 운영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면서 더 많은 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이었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2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의 변화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죠. 김 교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여기에 왔을 때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 자신도 뉴욕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비록 한국만큼 빠르게 변화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김 교수와 식사를 하면서 창밖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의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감동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진정한 발전은 국경과 편견을 넘어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교통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것을 넘어 제 시각과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로는 변화를 위해 먼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뛰어난 해결책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의 교통개혁을 꿈꾸던 캐서린이 서울에서 경험한 충격과 배움을 통해 어떻게 변해갔는지 흥미롭게 보셨나요?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변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욕과 서울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